자, 오늘부터 고1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떨리시죠? 별로 안 떨리시나요? 찬우가 좀 떨리겠다. 좀 새롭겠다 좀. 겁나 빡세.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일단 단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수많은 단원이 단원이 고1 1학기 때 해야 될 단원이고요. 자, 다항식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해서 우리 뭐 곱셈공식 이런 거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 정도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분해는 뒤에 나오는구나. 그럼 다항식의 연산에서는 곱셈공식 쪽만 하시면 되겠네요. 곱셈공식이 중학교 때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세 개? 세 개는 아니지. 5개. 좋아요. 5개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한 열 몇 개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되고 그래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합시다. 어쨌든 그런 것들 다항식에 대한 연산 방법에 대한 게 나온 거고요. 2단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챕터가 조금 얘는 세분화돼 있어서 좀 말하기가 애매한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크게 봤을 때 뭐 한 단원에 속하거든요. 근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머지 정리가 어려워요. 이게 너네가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처음에 조금 어려워하고 그 개념 그냥 기본 개념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 풀 때 정말 어려워. 문제 풀 때 생각할 게 정말 많은 단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정말 많은 파트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또 모르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오고 또 공부해도 또 모르는 게 나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하나하나 유형별로 막 익힌다기보다 약간 패턴을 좀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쌤이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인수분해 나왔으면 방정식 나오겠죠. 근데 방정식 나오기 전에 우리가 중3 때까지는 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였죠? 찬우가 얘기해봐. 어느 범위까지 넌 배웠니?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우리 실수까지 배웠죠? 유리수, 무리수 합친 게 실수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복소수라고 해서 실수와 허수로 나뉘어져 있어요. 복소수는.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해서 복소수라고 할 거고 우리가 배우는 수의 최대 범위가 복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수의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면 연산하는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고요. 2차 방정식은 우리 중3 때 과정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함수도 중3 때보다 조금 더 깊고 어렵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3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몰랐다면 고등학교 거 할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한 단계 깊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중3 때 좀 약했던 사람은 중3 때 함수를 조금 미리 봐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이제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연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산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 단원은 다항식을 다뤄야 되는 거잖아. 방정식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앞에 1단원에 있었던 다항식의 연산을 좀 복잡한 것까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뭐 복잡한 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어려운 문제에서는 더러더러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1단원에서 다항식의 연산에서 배우는 공식 같은 거 또는 이제 곱셈공식 활용 같은 거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3, 4차 방정식이 끝나면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연립방정식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풀이 방법이 유형별로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파트라서 크게 응용되는 것도 별로 없어서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문제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연립방정식 문제는 이렇게 비중이 좀 작아. 그리고 나서 1차 부등식 배웠는데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중2 때 배웠죠. 그때 배운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방정식, 2차 함수, 뭐 3, 4차 나왔고 부등식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중에 좀 큰 한 구획을 차지하고 있는 그 파트가 절대값 파트예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을 잘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쌤이 말했던 2차 방정식이든 3차든 2차 함수든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다 절대값 들어간 게 조금 까다로워서 그거에 대한 접근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2차 부등식은 뭐 2차 방정식과 함수를 어느 정도 잘 이해했다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아까 쌤이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파트가 좀 어렵댔잖아. 그지? 근데 여기도 어려워. 부등식 파트도 부등식 자체가 원래 좀 어려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여기에서 되게 뭔가 응용되고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좀 빡세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보면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했었죠? 경우의 수랑 뭐 했어요? 경우의 수랑 같이 나왔던 게 뭐야? 확률이죠. 확률.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나중에 너네는 수능의 기본 과목으로 확통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대부분 수능까지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잘 해놔야 확률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 파트도 약했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제 2학년 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했던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만 어려울 거예요. 쉬운 문제는 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문제가 진짜 어렵더라. 그리고 쉬운 문제는 대부분 다 쉽게 느끼고 다 맞추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빡세게 유형별로 좀 잘 익혀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열 조합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행렬이 나오는데 행렬은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다가 한번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좀 예전에 있던 어려운 역행렬이나 이런 파트들은 더 빠졌고 지금 연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행렬이라는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표를 정리해 놓은 거를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연산에 대한 것만 확실하게 익혀주시고 이제 몸에 좀 배게끔 해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학년 1학기 과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념서를 보통 이제 선행한 친구들은 한 번씩은 했고요.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최소한 3번은 반복해야 내용이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뭐 굵직굵직한 내용이야 한두 번만 해도 기억에 남겠지만 조금 짜잘한 내용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시험 볼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시작하는 사람일지라도 3번 반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학 때 개념서 한 권을 확실하게 잘 떼시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중간고사 시험 전까지 한 2주 전에까지 중간고사 범위를 한 번 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 2주 남은 시간 동안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커리큘럼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그거를 잘 따라오면 3바퀴를 도는 거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또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3번까지 못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하셔야 돼요. 2번밖에 못 보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3번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선행하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5번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고1 거나 고2 거는 고1 거나 고1 1학기나 2학기 거는 지금 성민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지간히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고2 거부터 좀 바짝 더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 아직 선행이 그렇게까지 안 된 학생들은 고1 2학기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고1 2학기 께 예전에는 이제 단원이나 이런 게 조금 따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2학기 께 원래 조금 쉬운 편이었는데 지금 1학기에서 어려웠던 그 도형 파트 부분이 2학기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학기 때 도형 파트도 중요하고 함수 파트도 중요해요. 그래서 2학기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좀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2학기 과정에 그 함수 파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함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함수예요.
그래서 그 함수가 어렵고 그거를 잘 해놓지 못하면 고2, 고3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어쨌든 고1, 고2 수학 아니 고1, 2학기 수학은 약간 중3 때 연장선상에 있고 또 기초적인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2, 고3 때 수학은 또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좀 밑밥을 깔아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1 수학은. 그래서 다 알아야 돼. 뭔가 짜잘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고2, 고3 때 배울 때 기본 연산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헤매지 않고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요. 어쨌든 뭐 중학교 때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망해요.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다 보면은 또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포기하면 마음은 살짝 불편하지만 몸은 편할 수 있고요. 포기를 안 하면 몸과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피폐해지긴 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 아까 쌤이 이거 수업 준비를 하려고 잠깐 봤더니 뭐 쌤의 어떤 생각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요. 수학 공부에 지름길은 없다. 개념 학습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익혀야 한다. 그쵸?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다 보면은 너네가 할 게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게 많고 어려우니까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게 수학을 아주 잘하는 경지까지 못 올라가게 하는 가장 나쁜 녀석이에요. 그 생각이. 빨리빨리 하려는 거.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든지 너네가 나중에 커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야. 뭔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설프게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아예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수학도 그래요. 수학도 그런 과목이니까 지름길 막 빨리 가려고 하거나 뭔가 문제의 어떤 스킬을 막 익히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쌓일 때 계속 이렇게 쌓일 수가 있어, 실력이. 안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개념학습은 철저하게 하나하나 익혀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거를 조금 더 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무조건 증명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쌤이 간혹 필요 없는 거는 야 이건 증명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넘어가고 결과만 기억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보통 연산이나 이런 데서는 다항식 파트나 뭐 이런 거는 꼭 증명까지 다 보지는 않아도 돼. 근데 도형 파트 있지. 함수나 도형 파트. 이쪽은 다 증명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결과만 이렇게 기억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증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이 지나가는지 잘 보고 익히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개념 정리, 기초 문제, 발전 문제 순으로 단계별로 학습한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발전 문제 풀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할수록 나의 것이 된다라고 돼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최소한 한 문제에 30분을 고민해야 된대.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도 다시 말하면 개념할 때 배웠던 어떤 단어의 뜻, 정의라고 하죠. 정의나 성질 이런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많이 생각하란 뜻이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한 번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접했을 때 최소한 30분 이상 고민하시고요. 오늘 해결이 안 되면 내일, 내일 해결 안 되면 모레 같은 문제를 최소 30분씩 날마다 고민을 하래요. 근데 저게 맞아요. 너네가 나중에 정말 어려운 킬러 문항이나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저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킬러 문제는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속으로 나는 뭐 1등급까지는 안 가도 돼. 뭐 한 2등급이나 3등급에서 뭐 더 이상 뭐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왜냐면 너네가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할 때도 뭐 다 1등급이면 좋겠지만 자기의 어떤 그동안의 공부량과 이런 것 때문에 1등급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상위권을 노리고 있고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킬러 문항도 한 개 정도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절대 못 맞춰.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쌤도 그래. 쌤도 좀 빨리빨리 뭐 수업 준비를 하거나 너네한테 좀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막 미처 풀 시간이 없어서 풀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 준비를 하잖아? 그럼 점점 못 푸는 문제가 생겨. 뭔가 이 머리 회전이 문제의 조건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쌤도 제대로 공부하고 너네한테 제대로 알려줄 때는 계속 생각해. 만약에 안 풀리는 진짜 문제들이 있으면 이틀 3일씩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30분 또는 1시간을 이틀 3일 동안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딱 풀면 기분도 좋아요. 그리고 못 풀어도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 과정을 거쳐야 머리가 좋아지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꼭 그렇게 진심으로 확실히 알게끔 공부하시고요. 문제 풀이는 반드시 풀이 노트에 열을 맞추어 작성한다. 식쓰란 소리죠? 제발 식 좀 쓰세요. 암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암산을 너무 안 해도 안 돼. 암산을 너무 안 하면 고등학교 과정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 너무 다 써도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적정 수준을 잘 찾아서 문제를 풀다가 아 내가 스스로 조금 헷갈린데 싶으면 자세히 쓰는 거고, 암산을 막 하는데 암산이 타닥타닥 잘 떨어지면 암산해도 돼. 그거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연산 연습할 때도 어느 정도의 암산은 적절히 섞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쌓인 오답 노트만큼 실력은 쌓인다 라고 했는데, 쌤은 이거는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보다 보면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한테 조금 더 잘 맞는 방법인 것 같아. 여자애들은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꾸미고 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정리, 이게 공부라기보다 정리를 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리해놓고 또 다시 나중에 한 번씩 봐주고 하면 정말 좋아. 근데 남자애들은 보면 이걸 쓰라고 하면 그냥 써놓고 안 봐. 그냥 약간 그거 쓸 때도 베끼듯이 써. 그냥 막 무슨 깜지 쓰듯이.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쓰려면 정확하게 자기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내 언어로 써야 돼. 아, 내가 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 조건을 보고 뭔가를 착각을 해서 요거를 생각하는 바람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틀린 이유 적고 올바르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보고 어떤 걸 생각했어야 됐는지 이런 거를 포인트를 또 남겨놓고 아니면 뭐 개념이 뭔가 약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적어놓고 꼭 다시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보면 별로 효과가 좀 덜하죠. 그래서 요거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잘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쌤이 막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음 시기에 연산이 들어갈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한 번씩 다 봤었죠? 이거는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쌤이 하나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여기에서 개수예요. 개수나 상수. 쌤이 여기에서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뭐죠? 1차 방정식 땡. 얘는 뭐죠? 쌤이 아무 언급도 안 했잖아. 그죠? 그러면 A가 0일 수 있죠. 그리고 B가 0이 아니면 얘는 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죠. 그죠? 그냥 식인 거야. 그리고 아니 등식인 거야. 그리고 뭐에 대한 식이다라는 얘기를 꼭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 A에 대한 방정식이야 라고 했어. A에 대한 식이야 또는 A에 대한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A가 변수야. 변하는 수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A에 대한 방정식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A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 있죠. 이렇게 문자 또는 항, 얘네가 상수가 되는 거야. 그냥 숫자가 되는 거라. 이해 가시죠? 하은이 이해가? 그럼 지금 쌤이 말한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해? 뭐에 대한 식인지가 중요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x에 대한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a랑 b가 상수가 되는 거죠. 이번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가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x의 개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a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a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럼 a의 개수가 뭐야 라고 하면 x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1 때까지는 사실 변수와 상수의 구분을 딱히 막 잘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문제 푸는데. 근데 나중에 고2 올라가서 적분 쪽 들어가고 하면, 미분 적분 들어가면 그때는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지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걸 변수로 볼지 어떤 걸 고정된 상수로 볼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문제에서도 이제 이따 내림차순 오름차순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특정 문자 뭐뭐에 대한 식 이렇게 얘기한 그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걔가 다른 문자여도 걔는 상수항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아셨죠? 동류항은 알고 있을 거고요. 넘어갈게요. 한번 정독하세요. 하은 알았니? 자, 다음 식의 정리라고 해서 이제 식이 이제 지저분하게 막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 다음 식은 동료항끼리 모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는데, 예를 들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x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 얘 차수가 어때요? 큰 거부터 하나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큰 거부터 점점 작아지는 요 상황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점점 내려간다라고 해서 차수가. 이해했지? 그럼 오름차순은 반대겠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얘가 오름차순이다라는 용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니네 이거 순마콩 안 버렸지? 자, 요 식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식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요. 다음 방법으로 정리하시오. x에 대한 식인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x에 대한 차수가 큰 것부터 쓰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x만 봤을 때 얘가 2차, 얘가 1차, 얘도 1차, 나머지는 x가 없으니까 상수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어요? 찬우 잘 안 보여? 혹시? 잘 안 보이면 좀 당겨서 잘 보이게 앉아. 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얘가 차수가 제일 큰 거라고 했으니까 2x제곱 y라고 쓸 거고요.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때요? x에 대해서는 1차죠? 그럼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졸지마 너 이씨 옷 벗어. 좋은 거 아니야?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얘랑 묶어서 생각을 해주면 우리 만약에 2x 플러스 3ax 있으면 얘 어떻게 묶어? 2 플러스 3ax 이렇게 쓰죠? 여기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던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랑 봤을 때 지금 플러스 가로 해주고 x를 이렇게 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뭘 써야 돼요? 3y의 제곱 플러스 2y를 써줘야 되겠지. 됐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y랑 숫자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문자부터 써주세요. 플러스 5y의 세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러면 얘가 2차 항, 얘가 x에 대한 1차 항, 얘가 상수항이 돼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게 됩니다. 됐죠? 그럼 뭐에 대한이라고 나와 있는지가 중요해요. 아셨어요? 그럼 그 문자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문자는 숫자로 본다. 그래서 동류항을 잘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돼 있는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거 성립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서. 대신에 이제 뭐 대입하는 경우가 있다면 항상 대입 먼저 해야 돼요? 식 정리 먼저 해야 돼요? 식 정리 먼저 하셔야 되죠? 식 정리 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 안 풀어도 되잖아. 자, 다항식의 곱셈. 곱셈 알고 있죠? 자, a 플러스 b x 플러스 y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분배 법칙을 어떻게 해요? a는 a대로 이렇게 해주고 b는 b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a 플러스 b를 m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mx 플러스 my 이렇게 되지. 근데 m은 원래 a 플러스 b였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b y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분배해주고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쌤이 처음에 말했던 방법으로 분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요게 이제 분배 법칙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고 지수 법칙 다 알고 계시리라 믿을게요. 모르는 사람은 책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공식이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 10번까지 있네요. 그죠? 이거 한번 짚을까? 여기까지는 중3 때까지 너네가 다 외우고 있던 애들이니까 뭐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요 녀석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차 방정식 한 사람들은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처럼 나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되지? 모르는구나. 다 까먹었구나 또.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x의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3 곱하기 1 x 플러스 ab래. 1 곱하기 2 곱하기 3 요렇게 되는 거죠. 찬우 이해 가냐? 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과 같이 다 외워주시고요. 뭐 외우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너네가 최대한 이 식의 형태를 잘 보고 어떤 관계를 너네가 잘 따지면 돼. 아, 2차항의 개수는 셋 다 더한 거, 1차항의 개수는 2개씩 곱한 걸 더한 거, 상수항은 3개를 다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게 다 외우시고 요대로 나오면 그래도 외워놓고 적용하기가 좀 쉬운데 요대로 나오지 않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공식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a가 2x 플러스 b가 3y 전체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돼? 이게 앞에 거, 이게 뒤에 거, 이게 합이라고 한다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곱하기 뒤에 거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이런 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A, B로 막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지금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요 공식은 조금 헷갈려 하죠. 이때 여기가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 있으면 앞에 식이 플러스예요. 얘가 플러스면 앞에 게 플러스, 가운데가 마이너스. 얘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앞에가 마이너스, 가운데가 플러스. 그래서 요 부호를 앞에 게 따라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 지금 A, B의 배열 순서는 똑같죠? A, B의 배열 순서는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제대로 외워놓고 순서만 안 헷갈리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요거죠. 처음에 외울 때 잘 안 외워지는 거. 그죠?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제일 긴 겁니다. 찬우야? 다음 시간에 모르면 죽는 거야. 알았지? 하은이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다시 외워 까먹었으면. 알았니? 자, 그래서 차분하게 집에서 볼 때는 이거 지금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과정도 한 번씩 차분하게 잘 보세요. 그래야 식을 니네가 좀 복잡한 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너네가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을 한 번씩 잘 보도록 하시고, 공식을 다 못 외웠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외우시고요. 까먹은 사람들은.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이 있죠. 곱셈공식 변형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곱셈공식이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그럼 얘가 무슨 식이야?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되냐? 하나. 맞아요. 항등식이에요. 얘 항등식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식이잖아. 그럼 양쪽이 같으니까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항등식이 있을 때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외우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얘를 이렇게 옮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얘 좌변으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빼기 2ab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얘는 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화된 공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항을 옮겨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 중요한 거야. 이해 가시나요? 항을 이쪽에다 놓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쪽에다 놓고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변형만 그냥 달달달 외워서 똑같은 거 나왔을 때 그냥 계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셨어요? 자, 아까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야. 그러면 요 녀석을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얘네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다 마이너스로 넘어갔겠지. 그래서 3a 제곱 b 마이너스 3ab의 제곱.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딱 보면은 3ab가 공통인수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ab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라고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에서 요 녀석은 요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요.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은 곱셈공식에 나와 있는 식을 항을 옮겨서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다 외워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너무 덥지 않냐?